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김보건입니다. 흉기 피습으로 입원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요. 어제부터 미음을 먹고 간단한 의사소통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피습 직후 이 대표를 부산에서 서울로 헬기 이송한 것에 대해서 의료계가 집단 반발하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특검법 등 이 쌍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야사당은 규탄 대회를 열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정치권에 미칠 영향 분석하겠습니다. 저는 1분 뒤에 돌아오죠.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이요. 다른 논란으로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서울로 이송되는 과정을 두고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병원 간의 진실 공방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서울로 이송되는 과정을 두고 두 국립대 병원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에 외상센터가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산대병원의 전원 요청을 받아들였고 가족들이랑 당에서 그렇게 의논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서로 의논을 해서 서울로 가서 하자는 식으로. 부산에서 수술받지 않고 닥터 헬기를 이용하여 서울로 이송되어 수술받은 것을 가지고 정치적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처음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됐을 때 직접 응급 조치를 했던 부산대 외상외과 김재훈 교수와 저희 정치자팀이 통화를 했습니다. 어제 서울대병원 브리핑과 어떤 점이 다른지 저희가 엮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리고 목 정맥이나 목 동맥의 혈관 재건수는 난이도가 높은 수술입니다. 그래서 그 수술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이고요. 못할 수술은 아니죠. 못할 수술은 아니고 저는 환자를 보고 수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경험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산대병원의 전원 요청을 받아들였고 저희들이 뭐 이송을 요청했다든지 아니면 수술이 불가능해서 했다는 거 그런 거는 조금 사실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저희들이 하여튼 외상센터를 설립하고 난 다음에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다는 것 갖다가 저희들이 계속 많이 알렸거든요. 우리가 쌓아왔던 신뢰라든지 아니면 그 노력들이 전부 다 물거품 되는 것 같아서. 최 편집장님, 그러니까 방금 들으셨습니다만 서울대병원이 마치 부산대병원에서는 이 수술을 하기가 어려워서 서울대로 먼저 이송을 요청했다 이렇게 들릴 수 있는 브리핑을 했고 부산대병원은 우리 그거 못할 수술 아니다 이러면서 연이틀 맞서는 모습입니다. 부산대병원에서 얘기하는 게 못할 수술이 아니다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그 정도의 전문성은 부산대병원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김영대 외상센터장이 어저께 그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못할 수준, 뭐 이 정도, 우리도 할 수 있는 수준 이 정도가 아니라 상당한 정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부산대병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사실 부산대병원의 외상센터는 국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외상센터예요. 근데 서울대병원의 외상센터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곳은 아니고 서울시가 지정한 외상센터고 그렇습니다. 의사 수로 볼 때도 부산대 외상센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게 보면 자, 뭐 지금 서울대병원이 물론 뭐 부산대병원과 비교해서 부산대병원은 못할 거를 우리가 했습니다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서울대병원 지금 그 민승기 교수가 얘기한 걸 보면 아 이거 뭐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어요. 예. 이거 굉장히 그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으니까 부산대병원은 아마 못했을 걸. 뭐 이런 게 이제 마치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듯한 표현으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간에 자존심 싸움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 예. 그리고 이제 전원 요청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약간 시점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서울대병원이 얘기한 전원 요청과 부산대병원이 얘기한 전원 요청의 시점의 차이 때문에 저런 그 불신이 생긴 것 아닌가. 무슨 얘기냐면 부산대병원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가족과 그다음에 민주당 측이 먼저 전원 요청을 한 거고 이제 서울대병원으로 가겠다 얘기를 했으니까
부산대병원으로서는 아니 가족이 자꾸 가겠다고 했는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병원 쪽하고 얘기를 했는데 서울대병원 쪽은 이 앞부분을 잘 모른 채 부산대병원이 전원 요청을 해왔다 이것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해가 생긴 걸로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 모르는 게 맞냐, 의도가 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 논란이 번지고 있는 겁니다. 차 교수님. 네. 그런데 최 위원님 말씀 들었지만 병원 간의 자존심 문제가 돼 버렸고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에서 우리 외상센터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산대병원이 또 인력과 시설 측면에서 이 외상센터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지 않냐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 시점에서 이런 논란 자체가 저는 좀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 대표적인 병원 아닙니까? 지금 서울대병원은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이고요. 부산대병원도 그 지금 영남권에서는 최고의 병원으로 지금 다 알고 믿고 있는, 그래서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그러니까 의료진들의 수준을 믿고 내원하는 병원인데 이런 식으로 감정싸움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어이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먼저 서울대병원에서 외상센터가 없다. 그 한 부분은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이 일부 진실이죠.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 이 복지부가 선정한 근역별 외상센터는 서울대병원에 없습니다. 네네. 근역별 외상센터가 왜 생겼죠? 지금 우리나라의 그 일종의 산업 현장이나 또 교통사고 현장에서 상당히 급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이송을 해서 골든타임 안에 응급 조치를 해서 긴급 수술할 수 있는 그러한 병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 때문에 정부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역별로 선정을 해서 근역 외상센터를 만들었거든요. 그 부산대병원 같은 경우는 부산과 경남을 지금 포괄하는 그 대표로 지금 그 지정된 근역 외상센터인데, 서울 같은 경우에 근역 외상센터는 서울대병원이 아니라 국립중앙의료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부산대병원에서 이야기했던 외상센터가 없다는 이야기는 근역 외상센터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24시간, 그러니까 긴급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외과 수술이라든지 그런 이 이송 체계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춰지지 않다는 뜻이죠. 네. 실제 닥터 헬기가 날아갔을 때 이 근역 외상센터 같은 경우는 그 헬기 포트라는 것이 있어서 바로 병원 위에 내릴 수 있지만, 아마 이 지금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근역 외상센터가 지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못 내린 걸로 보여요. 그렇다고 한다면 부산대병원에서 이야기했던 외상센터가 없다는 이야기는 근역 외상센터가 없다는 것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 지금 부산대병원에서 뭐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서 그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 인력과 시설 측면에서 외상센터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하는 부분도 그것도 좀 저는 틀렸다고 생각이 해요. 예를 들면 지금 서울대 제가 홈페이지 찾아보니까 서울대병원에 중증 외상센터가 있어요. 그러기에 보면 전문 외상팀이 24시간 상시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많은 이 환자들이 급박하게 이렇게 들이닥치는 경우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처럼 응급 조치를 취하고 옮겨가는 경우는 서울대병원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양쪽 다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반응 맞고 반응 틀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의 공개적인 논란 자체는 스스로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서울대병원에서 부산대병원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의사, 이분도 부산대병원 출신의 의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산대병원의 김영대 센터장, 이 권역 외상 센터장 최고 책임자죠. 이분도 인터뷰에서 수년 동안 같이 근무해서 믿을 수 있는 의료진이 있어서 가족들 요청에 동의했었다 이렇게 밝혔었죠. 김영조 의원님. 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부산대병원 출신들이 실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막연하게 뭐 부산대보다 서울대가 낫지 않겠냐 이런 인식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서울대병원에 자기가 잘 아는 외상 전문 의과가 있어서 누군가 그쪽으로 가자고 주장했을 수도 있고, 아직 그 내막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과 달라질 수 있는 개연성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그 부산에서 수술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뭐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필요 없는 정도의 상처였다면 왜 부산에서 하지 않고 서울에 했냐 하는 부분이고요. 또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서울대병원에는 직접 헬기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들섬에서 다시 가야 되는 시간들이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과연 그렇다면 서울대 얘기처럼 매우 위중한
그런 수술이었느냐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혈전이 많이 생기는 그런 시점이 된 거잖아요. 사실은 바로 수술했으면 좋은데 따라서 기본적으로 보면 외상 전문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찌 보면 아이주대병원 이국종 교수부터 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사실 그분들이 사실은 서울에도 있고 뭐 경기도에도 있고 서울도 있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산은 안 되고 서울은 마치 되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 측이 예.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고 예. 더욱더 양극화라든지 지방에 대한 어떤 우리가 배려가 부족하다는 것을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그런 행동을 통해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마는 예. 그런 우려를 낳게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부산대 주치 얘기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이송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 예. 언제 다시 대량 출혈이 일어날 수도 있고 지금 혈전이 막고 있어가지고 출혈이 없을 뿐이다. 이송을 하시겠으면 이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사인을 해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죠. 동의하는 사인을 했습니까? 네, 동의는 없으면 못 가죠. 자, 들어보면요, 의원님. 그러니까 김 교수는 이게 응급 상황이니까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 결정을 좀 빨리 해달라. 이렇게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 측에게 얘기를 했는데 이 대표 측에서 미적되면서 수술을 미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동안 다량의 출혈이 발생했다 현장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그러면 응급 상황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병원 간에도 지금 뭐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될 정치 테러가 일어났다는 것이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어쨌든 그 예후가 좀 좋은 편인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있습니다. 부산대 병원이든 서울대 병원이든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께서 그 각자 살고 계신 지역에 따라서 이용하는 병원들이고 또 우리가 뭐 의대나 또 의료 관련 수련을 받는 그 과정들이라는 게 다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 내에서 국민들을 건강을 살필 수 있는 아주 적정 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좀 반문하고 싶어요. 민주당에서 어떻게 그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헬기를 타고 가고 또 노들섬에 내려서 다시 또 응급차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 특혜가 아니냐라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 아니 그게 있을 수 있는 지적행위냐라고 하는 민주당이 과연 저런 일이 뭐 가정도 끔찍한 일이지만 다른 당에서 일어났거나 다른 정치인에게 일어나서 저런 행위가 벌어졌을 때 과연 민주당이라면 무슨 이야기를 하셨겠는가. 네. 다행히 정당 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뭐 논란의 여지가 없이 말씀들을 아끼고 있지만 민주당은 적어도 공당의 대표가 가덕도를 방문해서 그것도 부산 지역 민심을 살피고 부산 지역의 경제를 살피는 과정에 저런 일이 일어났으면 순리대로 부산대 병원으로 가서 더더군다나 권역별 외상센터까지 있는 병원에 가서 저는 여기에 계신 의료진들을 믿습니다. 네. 치료를 받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해주셨다면은 네. 얼마나 또 부산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병원이 있어서 우리 지역에 이런 훌륭한 병원이 있어서 다행이다. 또 막 KTX 타고 비행기 타고 서울 갈 필요 없이 저렇게 대단한 이재명 대표도 저렇게 부산대 병원에서 진료받고 수술 받는데 우리도 안심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계기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매사 정치인이라는 것은 나 개인의 한 몸이 아니고 예. 나의 모든 말과 행보라는 것이 국민 전반의 인식과 삶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 주길 바라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는 것이죠. 평소에는 공인,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는 개인 이런 식으로 늘 이중잣대를 펴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는가. 예,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계속 이재명 대표를 직접 치료했던 그 의사분과 직접 통화한 내용을 들려드리고 있는데 이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이재명 대표 측에게 우리는 이송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처음에 저도 뭐 속보가 뜰 때 이제 방송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피습이 됐고 그 다음에 부산대병원으로 갔단 말이에요. 후송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부산대병원 간 다음에 바로 서울대병원으로 갔다. 이제 그 이후죠. 11시 13분에 부산대병원 도착했는데 1시쯤에 이제 헬기로 서울대병원 갔다고 하니까 그런 속보를 대하는 뉴스를 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명이 엄청 위험한 거 아니야? 왜 서울로 갔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마 불가피하게 서울로 간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지금 10시 47분에 지금 피습을 당했는데 11시 13분에 부산대병원 고원역 외상센터로 갔는데 거기서 치료를 받은 게 아니라 응급처치 받은 거거든요. 그다음에 시간이 한참 전에 1시쯤 이제 헬기를 타고 바로 서울대병원으로 가는 게 아니고 노들섬으로 갔어요. 노들섬 가가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랬죠. 그래서 수술이 3시 45분에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습으로부터 5시간 넘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헬기를 타고 왔다면 굉장히 위중한 상황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 보니까 생각했던 거 다른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서울대에서 브리핑을 하는데도 뭐 브리핑 3월 지난 2일 날 하기로 했다고 취소가 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나온 것이 계속 자작극 가짜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엉키고 설키다 보니까 그 과정 절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랄지 지적할 부분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예. 이제 아쉬운 점이 있죠.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뭐 피스당하고 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을 했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서울대병원에서 수술한 거랑 결과는 거의 똑같을 거라고 봐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치료를 받고 부산대병원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부산시민에게 감사 표시를 하고 또 뭐 일주일 정도 오히려 거기에서 치료받고 평산마을로 갔다고 한다면 이건 정치적으로 엄청난 걸 많이 얻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과정에서 뭐 더 좋은 병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논란을 사실 자초한 측면이 있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수없이 얘기하지만 정청래 의원이 더 잘하는 곳에 가서 수술하려고 했다. 네. 이 말부터 시작하고 민주당의 어떤 태도를 보면 네. 이제까지 지역 공공의료를 활성화시키자고 했는데 결국 자기의 어떤 신체와 관련된 조그만 이익이라도 우선하려고 해서 헬기까지 타고 서울 간 게 아니냐 이제 그런 논란이 좀 있는 거예요. 있다 예. 보니까 사실은 뭐 이런 논란이 쓸데없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걸 자초한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런데 민주당은 가족들의 요청이 있었지만 그거는 최종적으로는 의료진이 판단해서 결정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환자의 상태가 이동 후 수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응급처치가 됐기 때문에 이후 수술과 회복, 그다음에 간호, 그리고 가족과의 여러 가지의 그 안정 이런 부분에 의해서 필요에 따라서 부산대병원 측에 요청을 했고 부산대병원의 동의를 받아 서울대병원으로 이전해서 수술을 하게 된 그런 경위가 있는 겁니다.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겼고 그에 따라서 정상적인 절차 과정을 통해서 했다. 김영진 얘기 들으셨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한 분이 더 있습니다. 김지호 당대표실 정무부실장인데 이분이 자신의 SNS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보실까요? 환자 치료의 의술도 중요하지만 가족의 간호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서울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검토를 요청했고 부산대 외상센터 의료진이 전원 의료회서를 발급해서 헬기를 타고 이동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그러니까 가족의 간호가 필요하다. 그래서 서울로 갔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일반적으로 보면 뭐 어떤 수술을 할 때 가족이 간호를 하면 좋죠. 이제 그런 부분까지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저것이 다 이제 변명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어차피 왜 가게 되었는가를 설명할 때 보면 뭐 집과 가까운 데 가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가족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그게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들이 토론하고 있는 내용은 그런 일반적인 환자들의 어떤 이송의 문제가 아니라 한 당의 야당의 그 당대표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어떤 정책적, 정치적, 정무적 판단을 하게 될 거냐. 어떤 하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아쉬움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민주당이 얘기해 왔던 뭐 지역 의료, 공공 의료에 대한 강조라든지 이런 부분과 배치될 수 있는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인데 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그 얘기를 하더라도 그동안 우리 당이 지켜왔던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역 권역별 특화된 그야말로 우리나라 최고의 권역센터를 버리고 서울로 온 것에 대해서는 참 아쉽게 생각한다든지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네. 지금 하고 있는 당의 그 변호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 무시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환자들한테 가족이 중요하고 가족이 있으면 더 정신적으로 안정될 테니까. 근데 그 말 속에서 핵심적으로는 그러면 그 정도로 위중한 것이었냐라는 데 대한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위중했다면 바로 부산대에서 했어야지. 이제 그런 것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동안 계속 알아왔던 뭐 암이나 지병 수술이 아니고 응급한 수술이었기 때문에 이 가족의 간호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그렇게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호 부실장의 얘기 계속해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산대 외상센터에서 결정을 하고 시행한 의료행위다. 그러면서 왜 자신이 행한 의료행위를 특히나 비난하고 잘못된 결정이라고 주장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혜경 의원님, 부산대 병원을 탓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한 것에 대해서 지금 지방의 의사회들이 지금 이제 하나둘씩 입장을 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데 대해서 지역별 의사회들의 인식이 같은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이송 후에 민주당 관계자 및 민주당 지도부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조금 더 나은 병원, 뭐 조금 더 나은 치료를 찾아서 뭐 위중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의 얘기들, 그러다가 이제 비판을 막 받기 시작을 하니까 가족 간호가 필요해서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아니 이재명 대표가 단식할 때 가족들이 그게 뭐 저렇게 단식하면은 큰일 난다는 걸 몰라서 단식을 뭐 끌어갔겠습니까? 공인으로서, 공당의 대표로서 자기가 가는 길을 뭐 간다라고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런 상황이 벌어져서 응급 상황이 벌어지면 응급치료의 신속성과 또 응급치료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느냐가 최고의 판단인 것이죠. 그리고 그 판단에 대해서는 의사들의 보편적 판단이 있을 건데 지금 지역별 의사의 반응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입은 정도의 이제 상처는 부산대 병원에서도 치료가 가능한 정도의 수준이고 그것에 대해서 서울대로 전원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불필요한 이 지역 간의 어떤 상대적 박탈감이나 또 의료 간에 마치 격차가 있는 것 같이 사회에 비춰지고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것, 그렇게 인식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거죠. 더더군다나 그동안 그렇게 평등과 형평을 강조하고 지방을 외치고 또 지역을 외치고 뭐 그랬던 민주당이 더더군다나 대표의 일에서는 저렇게 서울대 병원으로 뭐 무리를 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저렇게 한다는 것은 민주당의 인식은 늘 자기 일과 남의 일이 늘 분리돼 있구나라는 것이고 저것을 공당의 대표로서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이 똑바로 보필을 하려고 그랬다면 지금 드러난 상황을 놓고 보면은 순리대로 부산대 병원에서 처치를 받고 가료를 하셨던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차 교수님. 하지만 민주당은 당신 가족이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라고 또 반문을 하고 있어요. 사실 뭐 이 지금 이러한 엄청난 사고를 당한 가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당연히 아마 자신이 주거지 근처에서 아마 이렇게 입원 가료를 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특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상당히 목숨이 경각의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테러를 당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신적 트라우마라는 것도 상당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적인 충격에서 그러니까 쇼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좀 더 자신하고 상당히 좀 따뜻하게 케어를 해줄 수 있는 가족의 그런 간호 이런 것도 필요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서 아마 이 지금 위험한 상황은 넘겼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곧 이 지금 여러 가지 그러니까 혈관 봉합 수술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입원 가료가 며칠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가족들이 멀리 부산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본인도 했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봐요. 그리고 예. 또 하나는 본인이 지금 이 일반인의 신분이 아니잖아요. 공당의 대표잖아요. 아까 여러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지금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시기, 총선 앞둔 시기이기 때문에 당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본인이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지근거리에 있는 병원에 가서 입원 가료를 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의 입장에서는 응급처치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전원할 수 있다. 다른 병원 옮길 수 있는 몸 상태라는 것이 확인되고 난 뒤에 그러면 옮기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물어봤을 때는 아마 본인도 별 생각 없이 아마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본인이 오케이를 했겠죠.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이재명 대표의 판단이든 아니면 그 주변의 측근들의 판단이든 상당히 저는 잘못됐다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예. 사실 좀 더 깊이 있게 한 번 더 생각을 했더라고 한다면 과연 그런 결정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아까 여러분들 말씀하셨지만 지금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간 것 자체가 소위 말하는 지역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다는 거예요. 네. 앞서 이야기하셨지만 정청래 의원이 이야기했다는 잘하는 병원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억장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비난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예. 지금 지역 의사 제도를 도입하자, 공공 의대를 만들자 그런 이야기하고는 상당히 좀 빗나가는 것이다. 예. 그리고 또 알겠습니다. 하나는 특권 의식이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민주당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 부실장뿐 아니라요. 민주당 장경태 의원도요. 말을 보탰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오히려 부산대 권역외상센터는 예. 정말 아주 비상응급 치료를 받아야 되는 곳입니다. 오히려 여기서 대표가 눌러 앉아서 권역외상센터에서 막 치료만 받고 있었다 그러면 오히려 정말 더 비상응급을 받아야 되는 환자들을 또 오히려 방해할 수 있는 이런 또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권역외상센터는 정말 비상응급 상태로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응급치료를 받으셨으니 그 이후에 여러 환자와 가족들의 의사에 따라서 수술 치료와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은 있었다라고 보고요. 최 의원님. 아니 네. 그러니까 대표가 부산대병원에 눌러 앉으면은 더 비상응급을 받아야 하는 환자가 방해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논리는 글쎄 장경태 예. 의원은 부산대병원 권역별 외상센터라는 것이 요만한 곳인 줄 알고 있는 모양이에요. 4차 파악이 잘 안 된 거죠. 부산대에 있는 그 외상센터는요. 거기에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의사만 10명이 넘습니다.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치료받아야 되는 다른 응급 환자들이 치여서 치료를 못 받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곳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서울대병원으로 이전 이런 부분을 옹호하려는 그 의도는 가상한데 좀 부산대 권역외상센터가 어떤 곳이라는 걸 좀 파악하고 난 뒤에 본인이 판단을 해야 저는 유권자들이나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가족들의 얘기하는데 자, 그 이후에 서울대병원을 옮기고 난 뒤에 가족들이 무슨 그렇게 이재명 대표를 간호를 했나요? 수술하고 나서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정을 어느 정도 되찾기 전까지 가족들의 역할이라는 거는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또 여기서 가족 핑계를 대서는 곤란하다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 사람들이 자꾸 부산대병원이 결정한 거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전 단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김용대 센터장이나 아니면 아까 김재훈 교수? 정치다 팀에서 얘기했던 그 의사 선생님 말에 따르면 자기들은 부산에서 하기를 원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그거를 굳이 가족들하고 아니면 국회의원 배지 단 사람들이 와서 서울로 가자 자꾸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만류하지 못했던 것이 제가 보기엔 오히려 팩트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자, 이런 문제가 어차피 불거졌어요. 이게 무의미한 것일 수도 있는데 아마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을 거예요. 네. 정치에서는 그걸 어루만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꾸 사실관계가 다른 얘기 가지고 해서 이 상황을 이 후폭풍을 키울 것이 아니고 정직하게 사실관계를 설명을 하고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는 게 오히려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부산시 의사회가요.
입장문을 내고 지역 의료계를 무시하고 짓밟아 버렸다면서 민주당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었죠. 그리고 오늘 광주와 서울의사회도 잇따라 성명을 냈습니다. 보실까요? 먼저 광주의사회입니다. 응급의료 시스템을 따른다면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야 하고 헬기가 아니라 일반 운송수단으로 이송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권 의식에 몰입된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이요. 서울시 의사회도 입장을 냈는데요. 헬기 이송이 특혜 이송이라고 비판한 부산시 의사회 전적으로 동의한다. 즉각적인 사과와 진정한 반성을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원래 이제 본질 자체는 피습을 당했는데 왜 피습을 당했냐? 이재명 대표의 상태가 유증하냐, 유증하지 않느냐 이런 게 사실은 제일 이제 국민의 관심사가 돼야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피습으로 뭐 피습 자체를 이제 정치화하면 안 되겠지만 동정 여론이 일어서 사실은 총선에도 좀 뭐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거에 사실은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뭐 일단 뭐 그게 당이 어떤 당이냐가 뭐 본질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국민의 많은 분들은 과연 피습한 범인이 어느 당 소속이냐 그거에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 완전히 본질이 달라지고 있어요. 달라지고 있는 이유 자체는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가족 또는 민주당에서 이제 자초한 편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헬기를 탔느냐 안 탔느냐 아니면 유증하냐 안 유증하냐 왜 부산되면서 치료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 자체는 이제 환자 선택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환자가 일반 환자가 아니고 일반 국민이 아니라는 거죠. 야당의 당대표 아닙니까?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문제가 되는 거고 자꾸 이걸 너무 정치적이고 가짜뉴스 공격하지 말아오는데 이재명 대표의 야당 대표인 퍼블릭 피거 아주 대한민국에서 주목받는 유명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단지 민주당원이었으면 이런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그 면에 있어서 어떤 생각이 좀 짧았다랄지 또 유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유중한 것만 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 사과를 드린다 하면 아마 이게 다 잔잔해져 버릴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뭐 의사회가 잘못했다, 부산대병원에서 잘못했다. 그 아까 부실장인가요? 정무조정 부실장 같은 경우에는 검토해달라고 부산대병원한테 얘기하니까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산대병원에서 수술하려고 하는데 검토해달라고 하니까 서울대병원을 했다. 이건 말이 안 되고 오히려 그 모든 행위를 방어를 치려고 하니까 자꾸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사실과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팩트에 근거해서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가족이 됐건 민주당이 됐건 좀 그 당시에 너무 유정했으니까 깊게 생각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 이러면 다 끝날 걸 가지고 거기에 계속 변명하다 보니까 그 변명에 대한 반박이 나오고 지방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해 비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일파만파 계속 커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네. 저희 정치다 팀과 통화를 한 부산대병원 김재훈 교수가요. 보내준 문자도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이송 요청을 하지 않았고 또 헬기 이송 역시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면서도요. 저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계속 논란이 되는 게 안타깝습니다. 사실 환자가 잘 치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그러니까 이게 헬기 이송 특혜든 어떤 논란이든 간에 의료계에서 지금 지적하는 거는 지역 의료 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 이번 논란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네. 뭐 그러면서도 어쨌든 뭐 의사로서의 가장 기본적으로 환자가 빠른 케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뭐 본인이 다행스럽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 사건이 나타낸 대한 어떤 서울과 지역의 격차를 실제로 격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스스로가 격차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또 그런 어떤 문제를 일으켰으면서도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사과 또 오판에 대한 어떤 문제제기 또 자기 반성이 없이 그걸 억지로 이재명 대표가 이송해 간 것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다 보니까 무리한
변명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자체가 뭐 부실장도 그렇고 장경태 의원은 더군다나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자기가 비판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관이 어느 정도고 사실이 어느 정도인가의 그런 팩트 체크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뭐 그 동네에 마치 무슨 응급실처럼 그렇게 이렇게 얘기해서 그걸 마치 이재명 대표가 급한 사람을 위해서 비켜준 것처럼 얘기하는 것, 호도한다는 것은 네. 정말 잘못된 부분이고 그래서 민주당의 문제가 바로 여기서 다 켜이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서 이렇게 숨김없이 비판해야 되고 민주당 안에서도 왜 이재명 대표는 헬기 타고 왔느냐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과 문제제기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 의원님. 네,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타까운 있어서는 안 되는 정치적 피습 사건 이후에도 민주당의 그 판단 때문에 국민들을 안 좋은 논쟁으로 지금 밀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다음을 회복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었어도 일반 국민들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 이 가장 간단한 질문에 답해서 행동했더라면 과연 이런 문제가 있었을까요? 아쉬운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김모 씨가요, 범행 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정확한 동선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초 범행 당일 아침에 가덕도에 도착한 걸로 전해졌었는데 경찰의 추가 조사 결과 범행 하루 전에 이미 가덕도에서 묵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보실까요? 네, 1일에 이 김 씨가 부동산 중개업자인데 자기 집에서 충남 아산에서 출발해서 KTX를 타고 부산역에 왔죠. 그리고 경남 김해 봉화마을 쪽으로 갑니다. 울산으로 가고요.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양산 평산마을을 갔다가 울산역으로 간 뒤에 그날 하루 만에 그날 부산으로 도착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가덕도에 가서 그 다음 날 범행을 저지르기 하루 전날 가덕도 인근에 있는 모텔에서 하루를 묵었다는 게 경찰 조사 결과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최 의원님, 네. 일단 이런 정황들은 어쨌든 계획 범행이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그런 단서로 보입니다. 그렇죠. 1일 자기 집에서 KTX를 타고 부산으로 갈 때부터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가는 곳을 정확하게 그 본인이 다 사전에 답사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는 이제 범행 장소를 뭐 여기서 범행을 할까 저기서 할까 뭐 이런 것들을 다 답사하고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물론 그 전에 이제 흉기를 자기가 개조를 해서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뭐 계획범죄다 하는 거는 뭐 명확해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사전에 그 계획범죄 수준이 아니고 본인 나름대로는 준비를 해서 자 여기서 할까 저기서 할까 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그 사전에 이제 본인이 준비를 했다. 뭐 이런 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본인도 죽이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살인 미수 뭐 이 부분에 대한 지금 경찰의 뭐 기소 의견이 저는 뭐 충분히 입증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피의자가 이재명 대표의 동선을 미리 파악하고 그 동선대로 따라다닌 정황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 유튜브와 SNS에 이 대표 근처에 이 김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돌아다니는 게 여러 건 확인되고 있는데 한번 봉화마을 현장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여기 김 씨로 추정되는 사람인데요. 보시면은 이 오른손에 이렇게 A4 용지를 쥐고 있는데 저희가 저작권 문제 때문에 영상으로 보여드리지 못하고요. 캡처 화면인데요. 이게 손을 이렇게 들고 있다가 내리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네티즌들은 이걸 두고 이 피의자가 연습을 하러 간 거 아니냐. 현장에서 이미 이 흉기를 들고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재원 교수님, 이런 모습들도 어쨌든 계획 범행의 증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뭐 저 사람이 지금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범인이라고 한다면 충분한 게 나름대로의 사전 연습을 한 것처럼 비치는 대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마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 앞서 그 동선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이 이분이 지금 충남 아산에서 부산역까지는 KTX를 타고 왔어요. 네. 그럼 부산역에서 경남 김해 봉화마을 갔다가 그다음에 울산역 갔다가 다시 부산 왔다가 양산 평산마을로 가는데 그러면 본인은 지금 이 대중교통을 타고 다녔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 네. 제가 그 지역 출신으로 봤을 때는 하루 만에 저렇게 대중교통을 타고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할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이 수사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무슨 교통편을 이용해서 다녔는지 이와 관련해서 뭐 이 뭐랄까 협조자나 뭐 공범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는 철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앞서 이 피의자 김 씨가요, 자신이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 제출했다고 말했었죠. 그 변명문 내용이 조금씩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네, 변명문 한번 보실까요? 네, 이겁니다. 변명문으로 전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한 내용은 아니라는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정부 때, 문재인 정부를 말하는 거죠. 지난 정부 때 부동산 폭망 그리고 굴욕 외교 등으로 경제가 쑥대밭이 됐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지만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서 거대 야당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어서 총선에서 누가 이기더라도 나라 경제는 파탄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어서 아마 부동산 폭망 이 부분이 좀 처음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전희경 의원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변명문의 내용에 대해서는요? 지금 저 글도 언론을 통해서 이제 뭐 회자가 되는 것이지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어떤 글을 남겼는지는 아직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 범행 동기가 뭐냐, 당적이 있느냐, 당적이 있다면 뭐 어떤 당적을 갖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논란이 되기도 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든 그 어떤 사람이든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런 정치 테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뭐 변명문이든 뭐 본인이 어떻든 멋들어진 표현을 붙이든 간에 그것은 범행을 시인하는 것이고 자신의 그런 그 반사회성을 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 변명문이라는 게 언론에 알려진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저분 제대로 수사받고 저 사람은 뭐 그에 따른 그 조치가 내려져야 법적 조치가 내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 변명문을 이 김 씨는요, 경찰에 조사를 받으면서 자기가 직접 작성해서 준 게 아니고요. 이재명 대표를 습격했던 그날 자신의 주머니에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 제출했다는 건데 이 점도 계획범죄의 한 증거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김광삼 변호사님, 그러니까 경찰이 지금 이 김 씨의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습됐을 때나 마크 리퍼트 대사가 피습됐을 때 이 사람들도 피의자들이 신상 공개가 됐었습니까? 근데 제 기억으로 경찰에서 공개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또 찾아보니까 그건 정확히 안 나오는데 근데 그 당시에 피의자가 어떤 사람인지는 언론을 통해서 다 공개가 돼버렸거든요. 리포트의 뭐 김기정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북한을 몇 번 다녀왔고 뭐 그런 취지로 했고 더군다나 또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도 이름도 공개되고요. 다 공개가 다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건 명예훼손 인권 침해가 아니냐. 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는 일단 강력 범죄에 대해서 신상 공개 요건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볼 것 같고요. 그러면 네. 그냥 뭐 공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위원회를 열어서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요건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잔인성 이런 부분이 있고요. 중대한 피해를 입었느냐, 증거가 충분하느냐,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느냐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살인미수랄지 이런 고의범이라 할지라도 다 공개가 된 건 아니에요. 뭐 연쇄살인범이랄지 그다음에 처음으로 살인했다 하더라도 그게 묻지마 살인처럼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그런 거에서 여파를 미칠 수 있는 사건이랄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정도 사건은
공개 대상은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봐요. 네. 여권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네. 그렇지만 일단은 피해자가 야당 대표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선거도 있고요. 또 저 정치인 측면에서 보면 또 재발할 위험성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또 뭐 공개 요건에 일단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공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최명우 의원님. 네. 지금 이 피의자의 당정 논란도 계속되고 있어서요. 정치권에서 이 논란은 또 어떻게 좀 소모가 되고 이어질 것 같으죠? 사실 뭐 이 사람이 당적을 어디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이 그 피습 사건의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 네네. 같고요. 근데 지금까지 언론 보도에 나온 대체적인 견해를 보면 뭐 새누리당 당적을 가지고 있다가 4년 전에 이제 탈당을 했고 그리고 작년 4월에 민주당 당적으로 갈아탔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작년 4월에 민주당에 입당을 했다면 4월부터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를 뭐 따라가면서 뭐 범행을 계획했을까? 뭐 그런 거는 좀 의문이긴 해요. 워낙 이제 기간이 길어서. 네. 그래서 제가 보건대 이제 여러 가지의 범행 동기를 본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 변명문이라는 것만 가지고서 저희가 이 정도면 충분히 범행 동기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경찰이 그런 범행 동기를 추적하는 과정에 하나의 방편으로 당적이라는 것도 뭐 중요한 요소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정도이지 그 당적을 밝혔다고 해서 그걸 규명했다고 해서 그게 이 사건의 범행 동기와 직접적인 연결이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오히려 연결이 안 될 가능성도 저는 대단히 높다. 그러나 수사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도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것만은 틀림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서울대병원에서 혈관 재건수를 받고 회복 중인 이재명 대표의 현재 상태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성대나 뭐 기도 부분은 다행히 손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정치인한테 이 성대, 목소리는 생명과도 같기 때문에 이 목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설명을 해줬습니다. 들어보시죠. 아주 작은 소리로 뭐 대화가 좀 아주 짧게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면회나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다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오직 가족을 통해서만 전해 듣고 있습니다. 병상 정치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하거나 판단하고 있지는 않고요. 빨리 뭐 2주 이내에 잘 그래도 좀 움직일 수 있는 정도로 회복을 하고 다행히 이제 성대나 기도 부분에 있어서 손상이 없어서 잘 좀 회복이 된다면 정상적인 업무를 짧게 진행할 수 있는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그러니까 민주당 관계자에 의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얼굴 본 사람들한테 쉰 목소리로 느릿느릿하게나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얘기는 한다고 해요. 순조롭게 좀 회복 중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성대 기도 부분에 큰 뭐 피해가 없다면 지금은 당장 본인이 굉장히 쇼크를 받았고 또 수술을 받았고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몸 전체적인 컨디션이 다 돌아오지는 못했기 때문에 뭐 목도 잠기고 그런 상태였을 겁니다.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미염도 먹고 서서히 회복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2, 3일 정도 지나면 정상적인 목 상태라든지 또 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이고 다만 이제 지금으로서는 뭐 현재의 상황을 전하는 분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은 이렇게 원활하게 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사실 그대로가 조금씩 회복 중에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도요. 이재명 대표를 병문안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 측에 의사를 타진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 측에서 안정을 취해야 해서 당분간은 좀 어렵겠습니다라고 말했고 한 위원장은 언제든지 가능하실 때 문병하겠습니다라는 의사도 밝혔다고 합니다. 전희경 의원님, 지금 이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의 원인이 한국의 고질적인 양극단 정치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두 대표가 이렇게 만나서 또 문병하는 모습이 보이면은 국민들에게는 또 좋은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저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제 상대당에서 안부를 묻고 빠른 쾌유를 기원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뭐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인데 이게 이제 고질적인 양극단 정치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
라고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는 부분인가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국민적으로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그 사법적인 그 범죄 혐의 그리고 국회보다 오히려 재판을 더 많이 쫓아다녀야 하는 공당 대표의 정말 어처구니 없는 현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비판을 받아왔고 그것이 내부적으로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많이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진영 대결의 산물이고 그런 극한의 갈등 때문에 그랬다. 그럼 다른 일방이 가해자가 되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이라는 것이 어떤 극단적인 정치와 정치 혐오에 기인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이제 정치권에서 국민들로부터 저 정도 이제 미움을 받지는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정치인이 뭐 미움과 사랑 이거 사이에 노력으로 저런 걸 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명백히 저 부분에 있어서는 저 범행을 저지른 저런 사람들이 굉장히 반사회적이고 대한민국에서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범죄 행위를 놓고 봐야지 그 범죄 행위를 양극단 갈등으로 몰아가면은 어찌 보면은 한쪽 진영에서 다른 한쪽 진영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을 뭐 좀 비난하는 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좀 염려가 됩니다. 네, 차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극단의 혐오 정치, 정치에 대한 혐오 이런 것들이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좀 문제다, 원인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것이 바로 원인이라고 딱 집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은 기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뭐 지금 우리나라의 고질병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진영과 대립과 갈등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이러한 또 하나의 정치적 구도에서 비롯된 측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뭐 대한민국의 또 권력 구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저항적 대통령제로 대변되는 일종의 뭐랄까요, 권력의 집중 그리고 또 이 승자 독식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선거에서 한번 패하고 난 뒤에 패자가 되고 난 뒤에는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또 승자가 되고 난 뒤에는 또 상대를 깔보게 되는 이러한 정치적 구조도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구조 속에서 지금 소위 말하는 미디어의 발달로 인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걸 갖다가 정보상업주의를 통해서 일종의 뭐랄까 돈벌이에 활용하는 사람들이 또 이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상당히 이 악용하는 그런 측면도 뭐 저는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차제의 이번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뭔가 좀 이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 정치 구도를 좀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전환점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전화위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이 지금 상대에 대한 척결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이 정책과 다른 걸 가지고 경쟁을 해서 이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그런 노력들이 저는 병행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민주당은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 병문안 인사를 전달했지만 역시 면회가 어려워서 양해를 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예. 원래 이 피습을 안 당했으면 그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날 것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이 좀 더 마음이 쓰였을 것 같긴 합니다. 뭐 그러겠죠. 좀 기다리고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또 본인과 만나기로 했던 사람이 이렇게 핏을 당하면 또 이제 마음이 아프겠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봉화마을도 갔다 왔고요. 이재명 대표가. 그다음에 이제 평산마을 가서 문재인 대통령 만나는 것 자체가 이게 일종의 이제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뭐 행동이라고 봐요. 또 정치인은 당연히 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고 인해서 이제 지지 세력도 얻고 하는데 일단 뭐 부산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면 아마 또 병문안하기도 또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좋았을 것이다 보고 만약에 뭐 유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뭐 부산대병원에서 치료 받고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부산 시민이랄지 부산 병원에 병원 관계자들에게 감사 표시하고요. 또 뭐 좀 아프고 좀 약간 몸의 상태는 안 좋지만 그 몸을 끌고 또 평산마을 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또 뵈었으면 상당히 어떠한 총선에도 영향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어그러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안타까운 측면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자, 김영진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병상 정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병호 의원님.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빨리 당무에 복귀하겠다 이런 메시지 같아요. 글쎄, 근데 저런 부분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의학적 소견이죠. 그러니까 주치의가 현재 이제 안정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주치의 외에 다른 의사들 그 얘기를 들어보면 뭐 이 정도 사안이면 일주일이면 충분히 일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 직접 이재명 대표를 보거나 치료한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일반론을 얘기한 걸로 보이고 그러면 이제 대략 뭐 한 일주일 그러니까 이게 그 사건이 2일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되면 뭐 퇴원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서울대병원에서 어제 이제 첫 브리핑을 했습니다마는 뭐 매일 한 번 정도씩은 이제 일반 국민들의 궁금증 같은 걸 풀어주기 위해서 현재 상태가 어떤지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자꾸 민주당 전문가도 아닌 민주당 관계자들이 나와서 뭐 이렇다는 둥 저렇다는 둥 얘기하는 것보다는 서울대병원에서 전문적 소견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상태가 어떻고 앞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뭐 처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재명 대표 습격범 김 씨의 동선에 대해서도 전해드렸는데 가덕도에서 이 김 씨가 포착됐습니다. CCTV 저희가 입수했는데요. 보실까요? 네. 이재명 대표 습격 전날 밤에 이 김 씨가 가덕도에 있는 한 모텔을 찾으러 가는 모텔 입구를 포착한 CCTV입니다. 경찰이 이제 이런 장면을 입수해서 이 김 씨의 동선들을 하나하나 재현해내고 있는 그런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 다음 날에 이제 이 김 씨가 이재명 대표를 습격하게 되죠. 사건 전날에 가덕도 도착해서 모텔 숙박했다. 저희가 그동안은 이재명 대표 습격 당일날 아침에 가덕도 도착한 걸로 알려졌다라고 전해드렸었는데 오늘 경찰 추가 조사 결과 그리고 지금 이 물증 CCTV 결과 이 김 씨는 범행 하루 전날 가덕도 모텔에서 묵었던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으로 잠잠했던 국회가요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견됐던 일이긴 합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여당과 협의 없이 야당이 본회의를 강행 처리한 지 8일 만이고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는 하루 만입니다. 오늘 민주당을 비롯한 야사당은 국회 본청 앞에서 규탄 대회도 열었는데요. 지금까지 과정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제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김건희 방탄 국민이 거부한다. 내로남불 윤석열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야당이 국민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국민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하십시오. 촛불 집회는 물론 헌법 소원과 거부권 효력 정지, 가처분 수단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걸린 시간 단 35분입니다. 보실까요? 오전 9시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국무회의가 개회됐고요. 11분 만에 이 쌍특검 제2요구안 거부권 행사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20분 만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나서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니까 9시에 임시국무회의에서 상정된 지 35분 만에 거부권이 속전속결로
결정된 겁니다. 전희 의원님, 굉장히 대통령실이 강경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쌍특검법에 대해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 입장 하에서 필요한 절차들을 밟은 것이다. 그래서 저 절차에 걸린 시간은 저 법안을 숙고하고 들여다보는 데 걸린 시간이 아니라 그동안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쌍특검법을 발의하고 패스트트랙에 태우고 그다음에 정기국회에 12월 마지막에 통과시킨 여기까지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 셈법이 굉장히 오래 아주 차곡차곡 진행이 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 왜 반대하는지, 왜 이 법이 문제가 있는지 밝히다가 이제 최종적인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제2요구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주목할 부분은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게 총 4번인데 브리핑은 이번에 처음 한 거라는 거. 그리고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이요. 취임 5일 만에 직접 브리핑에 나섰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실명을 언급하기도 하고 비판 수위도 굉장히 높았는데요. 들어보시죠. 이번 특검 법안들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헌법 관례를 무시하였고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의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왜 행사했냐? 저희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관섭 비서실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쌍특검법은 총선을 겨냥한 정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3가지 이유를 들었죠. 독소 조항 3가지입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그동안 이제 여러 특검법들은 대한변협이나 이런 중립기관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이번 특검법은 야당이 독점하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수사 범위를 무한정 확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특검법 2조 보면은 도이치모터스 특검법 2조에는 이 수사를 하면서 인지된 것뿐만 아니라 수사 대상인 사람들이 관여된 그런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수사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이나 이런 것들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수시로 언론 브리핑. 이거는 이제 특검법에 모두 사실 있는 거긴 합니다만 이런 총선 국면에서 이런 것들이 악용되면 야당에 유리한 그렇게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도이치모터스 특검 얘기인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19개월 동안 수사했지만 혐의를 못 찾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50억 클럽 특검법은 이거는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일단 뭐 하나씩 보면은 50억 클럽은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고 했고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은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수사를 했던 건데 혐의를 못 찾았기 때문에 망신주기 수사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우선 처음부터 총선용 악법이라고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부의했고 180명의 의원들이 동의해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민주당의 요구입니다만은 이해상충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 더 고민하는 모습. 결국 최종적으로 보면 거부권을 행사하다 하더라도 실제로 제2요구안에 대하여 그런 행사를 하면서도 조금 대통령이 고민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그런 제2요구안을 통과시켰으면 그나마도 좀 낫지 않겠냐. 기다렸다는 듯이 저렇게 30분 만에 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무시로 이해될 수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고요. 또 아마 이런 계기를 통해서 아마 이 총선 내내 기간 동안 아마 국회 여야의 관계는 대치 국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거부권은 예정돼 있었던 것이지만요. 저희 신년 조사에서도 보실까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반대가 63%고 찬성이 31%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광삼 변호사님,
대통령실에서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할 거냐, 이게 관건이었거든요. 아까 이관섭 실장 브리핑 들으셨을 때 좀 설득력이 있었던가요? 근데 설득하기는 쉽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특검, 특히 이제 권력자의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을 특검하겠다.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권력을 어떤 평등성이랄지 그런 걸 보면 당연히 죄가 있으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게 이제 국민의 일반적인 인식이거든요. 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왜 특검을 해서는 안 되냐는 조목조목 다 설명해야 돼요. 근데 그 이유가 다 법률적인 거거든요. 일부 정치의 이유가 있긴 하지만 그러면 사실은 어떤 현안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사실은 그런 것들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단지 양단인 거죠. 아, 이게 뭐 죄가 없으면 특검해서 없는 걸로 드러나면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제 도이치모터스 관련돼서는 언젠가는 한번 해야 하는 그러한 거라고 봐요. 죄가 있든 없든 간에. 왜냐하면 너무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필 왜 지금이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물론 이제 대통령실에서 문제를 지적했지만 특검법을 만든 이유는 뭐예요? 특검 제도를 만든 이유는 공정한 수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특검을 추천한 측이 지금 야당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당이 유리해요. 더군다나 친명 성향을 가진 검사가 특검을 하게 됐을 때 과연 그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법의 조항이랄지 이런 조항부터 합의에 의해서 해야 한다는 거고요. 근데 대장동 특검은 이제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용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도 시기에 관한 문제죠. 50억 특검, 대장동 특검 자체는 민주당과 이해 상충이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대표가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사법 리스크가 있는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그만둔 다음에 이건 특검을 한다 하더라도 하는 게 맞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기상 맞지 않다. 그러면 할 거면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그만두고 그다음에 총선이 끝난 다음에 서로 합의하에 공정한 특검을 할 수 있는 특검 검사가 임명이 된 다음에 특검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오늘 한동훈 위원장도 입장을 냈습니다. 대통령실과 결을 같이 하면서요. 특검법 거부는 당연하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진행되는 거 다 그냥 스톱시키겠다는 거잖아요. 너무 속이 뻔히 보이는 것이고요. 저는 특검에 대한 거부권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총선 이후에 도입해도 받아들일 게 없다는 입장이신가요? 그 사안 자체가 특검이 필요한지가 문제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 사안은 지난 정부에서 몇 년 동안 수사했던 내용들 아닙니까? 그게 어떤 권력 비리적 성격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단 그 내용 자체에 특검을 하는 게 맞느냐였고 또 그런 점에서 특검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차 교수님, 한동훈 위원장 이렇게 비판했는데 야당은 오늘 뭐 임시국무회의를 하나회다 이렇게 또 비판도 했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뭐 그렇게 주장할 만한 저는 뭐 그런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무엇보다도 이번 지금 그 거부권 행사는 역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는 달리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지금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 보면 뭐 일각에서는 지금 뭐 거부권의 사유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또 일종의 이해 충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다 근한쟁의 심판을 해보겠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고요. 네네. 또 무엇보다도 이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정치권에 이렇게 들어올 때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가 뭐죠? 공정과 상식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국민적 의혹이 있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사의 공정성, 정당성 이런 걸 확보할 수 있는 특검을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들이 국민들이 상당히 찬성하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 그러면 윤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공정과 상식이라는 것은 껍데기만 남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예.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뭐 이관섭 대통령실장이 왜 지금 이 총선을 앞두고 이런 걸 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이 법이 언제 발의됐나요? 1년 전에 발의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러한 문제들을 다 충분히 누가 봐도 이 총선 임박에서 이렇게 패스트트랙 올리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뻔하게 아는데 반대하는 뜻이 분명히 있었다고 한다면 진작에 그러면 이 패스트트랙 올리지 말고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켜서 그때 가면 거부권을 행사를 하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 19개월 동안 검찰에서 문재인 정권 때 했다고 하지만 그때 그 검찰 수사가 이번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도 계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다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진즉에 간 검찰이 그러면 무혐의 처분을 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한 번도 소환조사, 서면조사도 없이 뭉개고 있다는 그런 의심을 많이 가졌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지금 국민들이 이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높은 반대의 의견이 나온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요. 오늘 긴급 토론회를 열었는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문제 이걸 논의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리에서 발제자로 나선 한 분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가 된다, 이런 황당한 주장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이러한 헌법적 한계를 넘은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것은 사실상 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탄핵의 대상, 즉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한 지점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국민과 싸우는 대통령은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단호하게 심판해야 합니다. 전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민주당은 국회의원분들도 탄핵 중독 현상을 보인다는데 이제 패널분까지 그 현상에 동조하고 있는 거 아닌가. 도대체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상 권리인 제2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왜 탄핵 사유가 된다는지 저분 다시 좀 그 공부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검법, 쌍특검법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왔죠. 그런데 왜 지금 이 시점에 특검법을 놓고서 우리가 제2요구까지 하게 됐느냐. 민주당이 이 스케줄 관리를 한 겁니다. 패스트트랙 태우면 최장 330일, 법사위 고유 소관 법안인 경우에는 60일 제외하면 270일 걸려가지고 국회 테이블에 오르게 돼 있죠. 야당이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국민의힘이 반대를 했고, 반대 논거가 지금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그 모든 조항을 다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대장동은 이미 대장동 몸통이 누군가,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몸통 바로 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죠. 그런데 느닷없이 특검하자 그래요. 자,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특검은요. 자, 권력 때문에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때문에 검사들이 몸을 사렸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기억을 뒤로 돌려보면은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직무정지도 시킬 수 있었고, 또 검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무소불위의 이 권한을 행사하고 있을 때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하에서 검찰총장의 부인이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내내 털었는데도 혐의가 안 나왔다? 자, 그다음에 서면 조사하지 않았다. 또 불러서 조사하지 않았다. 서면 조사하고 불러서 조사하면 뭐 해야 됩니까? 조사에 따른 조치를 해야 되죠. 혐의 없음 처리라든지 이 수사 종결이라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없이 이것을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는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 특검이 법이 아니라 지금 정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론조사에서 뭐 특검 반대 여론이 높다 그런데 이거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0.73%의 신승이었고, 지금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지금 우리 기대치보다, 저희 기대치보다는 낮은 상황에서 그것과 연동해서 가는 측면이 있고, 특검을 하자라는 그런 의견 속에도 그냥 뒤집어 봐서 명명백백하게 보여주면 되지 왜 이거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냐라는 오히려 우려 섞인, 애정 섞인 그런 찬성도 있는 거예요. 특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감안해서 보면은 우리가 임의동행 불법이지 않습니까? 일단 끌려가봐. 그래서 죄가 없으면 풀려나면 그만이잖아. 네네. 이런 식의 논리를 대통령과 대통령의 가족에게 지금 들이대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다. 어떤 사람도 법 앞에 평등해야 되고, 그 법 앞에 평등에는 대통령과 가족도 마찬가지고, 특검처럼, 김건희 특검처럼 죄가 나올 때까지 파는 것을 정당화하는 법, 죄를 만들어서라도 죄를 씌워야 되는 법,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법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대통령실은 오늘 쌍특검법을 거부하면서 두 가지를 약속한 게 있습니다. 바로 국민 대다수가 원하면은 이 제2부속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자, 그리고 특별감찰관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 편집장님. 네. 그러니까 제2부속실은 그동안 이 대선 공약으로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제2부속실이 생기면 뭐가 달라지는 거죠?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제2부속실 폐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거하고 사실 지금 현재 어차피 영부인 팀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저는 무슨 그렇게 차이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제2부속실을 만들면 이제 영부인의 일정 관리나 뭐 이런 부분이 이제 공적인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는 걸 의미하는데 자, 그거하고 그러면 그 일정 팀이 있습니다. 지금도 별도로. 그거 이름만 바꿔서 제2부속실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윤 대통령이 저 제2부속실 폐지라는 저 공약에 그렇게 얽매여서 그동안에 그 여러 사람들의 요구를 그 반대해 왔는가?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고요. 네. 사실 뭐 제2부속실을 설치하느냐 설치하지 않느냐는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지 부속실이 있느냐 없느냐는 걸 가지고서 뭐 우리가 있으면 뭐 앞으로 그 영부인의 문제가 더 이상 이렇게 불거지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국민이 원하면이라는 게 전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대통령실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제2부속실 같은 그 저런 기구를 설치해서 영부인의 일정 문제를 공적인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특별감찰관은 이제 박근혜 정부 말기 때 이석수 전 감찰관이 이제 그만두면서 지금까지 계속 공석이었고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공석이었는데 이건 뭐 만들어진 취지가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친인척과 그다음에 수석비서관급들의 비리 혐의에 대한 감시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본인들이 그걸 기피했을지 모르겠으나 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이 문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는가 하는 부분에 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극단적인 혐오 발언과 행동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포용은 최소한의 기강을 전제로 한다면서 혐오 발언자에 대해선 신속하게 신상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국민들이 전혀 공감하지 않으시는 극단적인 혐오의 언행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당에 있을 자리가 없을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 그런 언행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 당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겁니다. 극단적 주장들이 주류가 되어버린 소위 개딸 전체주의 같은 것은 우리 국민의힘에는 발붙일 수 없어야 합니다. 김 의원님, 네. 그러니까 이 극단적 발언을 하는 사람은 이번 총선에서 배제하겠다 이런 뜻을 밝힌 걸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 극단적 언행의 예시로 개딸 전체주의를 들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 뭐 그것도 민주당에 대한 공격이죠. 뭐 듣기에 따라서는 개딸 전체주의가 있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다르다. 뭐 다른 말로 얘기해서 우리 당은 소위 뭐 피봇 프레이라고 본인이 스스로 얘기했듯이 기본적인 어떤 품격 또 원칙, 상식에 기초한 총선 대결을 해도 좀 뭐랄까 이 극단적인 또 혐오를 날 만한 용어를 쓰지 않으면서 품위 있게 이길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정치 문화를 개선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또 이번 그 뭐랄까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계기로 이번 총선만큼은 지난번 현수막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너무 그 여야 모두애가 특히 대변인 부대변인실에서의 논평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후보들이 또 유세차 위에서 하는 발언도 마찬가지인데 소위 국민들을 안 그래도 중도층, 무당층들의 정치 혐오가 심한 상태에서 그런 혐오 발언을 많이 하는 것이 자당에게도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저와 같은 발언이었고 저는 바람직하다 저렇게 보여집니다. 네, 실제로 국민의힘은 최근에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다 이렇게 폄훼하는 그런 인쇄물을 배포했던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을요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했습니다. 보시죠. 허식 인천시의장이 허식 인천시의장님이 5.18 관련해 가지고 폄훼하는 내용의 그 인쇄물을 동료분들께 이렇게 돌렸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혹시 어떻게 대처하실 수 있을지. 허식 누구요? 인천시의회 저는 일단 모르는 분이고 내용을 모르는 내용이어서 제가 말씀드린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아까 5.18에 관한 우리 당과 저의 확고하고 기본적인 말씀은 여러 차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광주에서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4시간 만에 신속하게 조치를 한 겁니다. 일단 광주 갔잖아요. 광주 가서 그 5.18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움, 존경, 존중함 그런 걸 표시했어요. 또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고 이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이런 일이 또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제 5.18과 관련해서 전에 이제 국민의힘이랄지 국민의힘 전신인 당에서 폄훼하고 망언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징계도 많이 당했고요. 또 뭐 제명된 사례도 있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당 대표로 갈 수 있는 비대위원장이 5.18 광주에서 5.18 관련 발언을 했는데도 도대체 이 허식이라는 인천시의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에가 이제 보면 이제 보수당이랄지 이제 보수 정권에서 보면 이제 상당 부분 5.18에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폄하 발언했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지난 총선이랄지 지자체 선거에서 걸러졌다고 다 보거든요. 근데 아직도 국민의힘 내부에 더군다나 인천시의장까지 하시는 분이 이렇게 저는 뭐 이런 표현이 맞지만 잔존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이거 단순히 징계가 아니고요. 제명을 해야 할 겁니다. 제명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으로부터 공격받을 거고요. 또 이러한 사람이 계속 국민의힘에 남아서 국민의힘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고 짐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자, 한동훈 위원장 오늘 지지자를 향해서 우리를 비판과 감시해달라 이렇게 주문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저는 우리는 공당이고 저는 공인입니다. 잘못할 때 확실히 비판해 주시고 감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응원과 격려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기도 하다는 점을 우리를 지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말씀드리고 저희를 그런 눈으로 봐주십사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막상 그러시면요 우리가 굉장히 섭섭할 거긴 한데요. 그렇지만 그게 우리 모두를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잘못한 일 있으면 꾸짖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경기도당 신년 인사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좀 재밌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한 위원장이요 행사에 참석한 안철수 의원을 살뜰하게 챙기는 모습을 보였는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우리 현역 국회의원님들 단상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경기도의 국민의힘이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안철수를 보유한다는 거예요. 홍석준을 보유한다는 거예요. 의동을 보유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저는 분명히 합니다. 경기도의 시민들은 서울의 출퇴근과 통학이 참 고통스럽고 밤거리가 두려운 곳들이 곳곳에 있고 주거 비용에 따른 어려움도 큽니다. 우리 당은 이번 총선에서 경기의 동료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 의원님, 한동훈 위원장과 안철수 의원의 투샷은 좀 처음 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사실 지금 국민의힘이 가장 어려운 시도라고 한다고 그러면 아마 경기도일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안철수 의원은 지금 경기도에 뭐 본인 지역구는 뭐 이렇게 어려운 지역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안철수 의원이 뭔가 경기도의 선거를 좀 이끌어줬으면 하는 희망을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네. 그걸 저기서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지금 이제 안철수 의원은 이제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본다면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경기도의 아주 중요한 자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좀 약간 국민의힘 주류 측, 뭐 그동안에 이제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거리감이 있었잖아요.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걸 본인이 취임하고 나서는 그 거리감을 좁히고 이번 총선 때 안철수 의원을 뭔가 경기도의 어떤 선두적인 그런 리더로 좀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여러 가지 전략이 보입니다. 네. 자,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참석했던 이 충북 도당 신년 인사회는요. 당이 추산하기로 한 900명이 정도가 모였다고 하는데 한 위원장한테 사진 촬영 요청이 쇄도해서 한 위원장이 예매했던 그 기차표까지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어제 현장 분위기 직접 확인하시죠.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들의 불안한 눈빛을 봅니다. 날은 저물고 배는 고프고 한동훈 위원장님과 사진은 찍어야 되는데 도대체 뒤에 몇 놈이나 더 남아있는지 여러분들의 불안한 눈빛을 보고 저도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가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하 동훈 이참사님이 주장하는 겁니까? 안전만 주시하셔가지고 저희가 다시 얘기하면 처음에 비대위원장님. 자, 한동훈 위원장 오늘도 저렇게 좀 비슷한 모습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아, 네.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셀카로 지지자들과 함께 단체로 촬영한 건데요. 자, 이 외국 배우들이 시상식 앞두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팬들과 함께 하는 그런 장면과 되게 비슷한 그런 모습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지지자들과 기차표까지 취소하면서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정치인의 모습, 정치인의 면모를 많이 보여주고 있다. 이런 장면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희 속보가 들어온 게 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내일 이상민 의원,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과 단독으로 오찬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탈당을 했죠. 그리고 지금은 무소속으로 있었는데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과 내일 단독으로 오찬을 함께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아무래도 뭐 당연히 이제 영입 차원일 것 같고 또 중도 확장의 메시지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바로 얼마 전에 안철수 의원하고 한번 뵌 적이 있죠. 이상민 의원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때는 아마 비대위원장이 들어오기 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비대위원장과 단독 오찬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거의 이 국민의힘의 입당을 기정사실화하는 단계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네.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전, 충청 쪽에 어떤 그 총선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뭐랄까 이상민 의원이 입당함으로 인해서 사기를 더 높이는 그런 중도 확장의 어떤 말하자면 부수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최병무 의원님은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그 이상민 의원의 경우에는 사실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선택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렇게 그 한동훈 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본인이 그 동의한 것을 보면 결국 국민의힘으로 이제 마음을 굳힌 것 아닌가. 이미 그 저 유성을이 지역구인데 네. 그 유성을에서 뛰던 국민의힘 그 예비 후보가 있어요. 그 사람이 보니까 지역구를 그 옆 동네로 옮겼더라고요. 아, 예. 그런 걸 보면 뭐 거의 당내에서는 이상민 의원을 위한 그 어떤 지역구 비우기 이게 이미 시작된 걸로 보이고요. 아마 내일 오찬 회동이 끝나면 이제 영입이 완성될 걸로 보고, 자 국민의힘으로서는 사실 그 대전 충남 지역에 그 현역 의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지난번에 워낙 그 뭐 민주당이 그 압승을 하는 바람에 그러면 아마 특히 대전 지역에 그 이상민 의원의 그 영입이 대전 지역 전체 분위기를 좀 그 전환시키는 데도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점심 식사 이후에 이 소식 듣고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북한이 서해 해안으로 서해 방향으로 포격 도발을 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약 2시간 동안 200여 발의 포격을 부은 것으로 합참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연평도에는 주민 대피령까지 내려졌는데 먼저 합참의 브리핑 들어보시죠. 북한군은 오늘 09시경부터 11시경까지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200여 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우리 국민과 군의 피해는 없으며 탄착 지점은 NLL 북방 일대입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9.19 군사합의 파기를 주장한 이후 서해 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을 재개한 것으로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입니다.
북한군이 쏜 포탄이 NLL 이남으로 넘어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만 9.19 합의에 따라서 이 해상 사격이 금지된 완충구역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전 의원님, 우리 해병대가 즉각 해상 사격 훈련으로 맞대응을 했는데 어떻게 좀 이 소식 접하셨어요? 매우 깜짝 놀랐고 또 연평도, 백령도 주민들께서 얼마나 간담을 쓸어내리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평도 정말 민간인이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북한이 늘 얘기하는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연평도에 포격을 가했던 그 정말 비극이 또 한 번 생각나는 일인데 북한이 9.19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9.19 합의는 그 시작부터 북한이 진정한 남북관계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 없이 우리 내부를 안으로부터 무장 해제하는 위장 전술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우리 내부의 빗장과 우리 내부의 안보 태세를 허무는 9.19 군사합의 자체가 문제다라는 비난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9.19 군사합의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파기 선언을 하고 이제는 완충구역 내이기는 하지만 200여 발의 저렇게 포탄까지 쏜다. 이거는 북한이 본질적으로 김정은 3대 세습 체제와 그리고 핵을 포기하지 않는 강력한 그 무력에 대한 그런 야욕을 포기하지 않는 한 안 되는 것이고 이 문제를 마치 뭐 문재인 정부 때는 좀 평화가 있더니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뭐 긴장이 강화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저는 걱정이 됩니다. 북한이 변하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한의 비위를 맞춰주면서 끌어온 어떤 평화적으로 보이는 상태였다면 북한이 결국 우리한테 받아낼 것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이런 근본적인 위기는 우리 앞에 상존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대비태세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계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연평도에 내려진 대피령 소식이에요. 누구보다 우리 주민들이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저희가 직접 연평도 주민분께 당시 상황을 여쭤봤습니다. 들어보시죠. 12시쯤에 방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마을 방송이요. 면사무소에서. 완천구역의 북해안포 사격에 따라서 우리 군도 오늘 오후에 해상 사격이 있다고 하면서 대피하라는 게 이러한 사항들은 사실상은 최근에는 없었거든요. 주민들은 2010년 11월 23일 날 부판 포격에 의해서 우리가 많은 피해를 봤잖아요. 그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대피하면서 어르신들은 그냥 가슴이 두근거린다고도 하고 성심환 같은 걸 구경하는 것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죠. 오늘 보니까 K9을 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포격 소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주민들은 놀랄까 봐 대피를 시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백령도에 대피령이 내려진 건 연평도에 그리고 백령도에 내려진 거는 북한의 포가 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군이 대응 사격을 했을 때 북한군이 다시 또 이제 대응 사격을 하거나 훈련을 하면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에서 대피령이 내려졌다고 하고요. 차 교수님, 일단 뭐 지금 북한의 도발은 또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하게 규탄하는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지금 북한이 지금 해안에 포격을 한 것이 9.19 합의가 지속되는 가정에서도 창신론가요? 거기서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200발이라는 식으로 대량의 도발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대응 사격하는 것도 처음이잖아요. 어쨌든 지금 9.19 군사 합의의 효용성 논란 일단 차치하고 나서라도 일단 어쨌든 지금 한반도의 그 군사적 긴장이 점점 더 고조되고 있는 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북한의 도발이 점정되고 강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우리의 이 대응은 군사적 대응도 확실하게 해야 되겠지만 군사적 대응뿐만 아니라 일종의 뭐랄까요, 외교와 나름대로의 대화를 통한 이런 또 이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도 저는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 앞으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피령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주민들은 상당히 놀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그러니까 포격을 한 것은 9시인데 주민들에게 이 대피령이 내려진 것은 12시였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이 대피령 부분과 관련해서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뜬다. 우리가 대응 사격 때문에 뭐 그런 조치가 늦어졌다고는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이런 대피령과 관련해서 좀 주민들에게 좀 체계적인 매뉴얼 이런 부분들 학습, 뭐 전달 이런 것들이 좀 더 보완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